1번. 솔레노이드 전류 방향이 앞에서 뒤로 넘어가죠. 그럼 내부 자기장 방향은 이거니까 왼쪽을 향할 거고, 그 말은 여기가 S극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나침반은 이렇게 나와야 되지. 1번이죠. 자, 솔레노이드 자기장은 뮤제로 L분의 NI잖아. 이렇게 본다면 감는 횟수를 늘린다, 간격을 변화시킨다. 1, 2번이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보통은 1번이 답인데 내가 이거 문제를 고치면서 답지를 안 고쳐놔가지고 답은 1번, 2번인데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맞다고 치세요. 3번. 자기장 안에 놓여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정리하면 전자기력이죠. 2번은 전기의 열 효과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립니다. 4번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 자기력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요거 그려보시면 좋아요. 앞쪽으로 전류가 오고 있고 자기장은 밑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전류에서 자기장으로 오른손을 감으면 엄지가 흰 방향. 그래서 4번에 1번은 나죠. 그러면 2번은 여기서 전류를 바꾸면 힘도 바뀔 거 아니야. 라로 가겠지. 전동기가 사용되는 거. 선풍기, 세탁기, 에어컨, 드라이기. 뭐 요 정도만 해도 하나 걸려야 되겠죠? 딴 거 한 사람. 내 핸드폰 했으면 봐준다. 그럼 뭐 했는데? 뭘 해서 틀린 거야? 그 쭉 끊어놓고는. 핸드폰에 전동기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는지 알아요? 네, 진동. 초소형 모터에 모터 여기에 무게추를 이렇게 달아. 그러면 진동이 오면 어떻게 될까? 떨리겠지. 자, 5번 똑같죠? 오른쪽으로 자기장, 앞쪽으로 전류 이렇게 감아지니까 힘은 어디로? 힘 위로니까 A. 힘을 크게 하려면 자, 힘의 크기는 B, I, L 사인 세타잖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자기장을 늘리거나 전류를 늘리면 되죠. 맞지? 여기까지. 입니다. 됐죠? 자, 유도. 정전기 유도할 때 한번 언급이 되죠. 유도라는 말은 무엇이다? 뜻이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다. 즉, 외부에서의 변화가 보통 내부의 변화를 일으킬 때 유도라 그래요. 중학교 때 배우는 정전기 유도는 외부에서 전기장이 바뀌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대전체가 접근하니까. 그것 때문에 도체 내부의 전자이동,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게 정전기 유도고, 전자기 유도는 외부에서 생기는 변화가 솔레노이드나 코일, 원형 도선 내부의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자기력선의 개수와 방향, 즉 자기장 세기와 자기장의 방향이 변할 때 내부 변화 똑같이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전자의 이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지, 회로에서. 이 변화를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고 해요, 원래는.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 이유는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을 공부를 한 친구들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전자기 유도는 렌츠 법칙만 나와요. 근데 중등 교과서를 보면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설명이 섞여서 나와. 렌츠 법칙 설명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둘 다를 제대로 배워보자는 거죠. 첫 번째, 근데 원래는 패러데이 법칙이 먼저 발표되고 렌츠가 나중 발표됐는데, 우리가 물리 1 레벨까지만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렌츠를 먼저 배우고 패러데이를 나중에 배우는 게 이해도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렌츠 법칙에서 말하는 거는 유도 전류가 생기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기호나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데 고등과정이니까 조금 기호를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지? 자, 첫 번째. 여기도 언급된 개념인데 개념 몇 가지만 공부를 할게요. 자기선소, 기호는 파이를 쓰고요. 얘는 뭐냐면 특정 영역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속밀도 B는요. 우리 B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호. 사실 얘가 뭐다? 자기장을 지칭하는 값이거든. 자속밀도는 공식으로 적는 게 이해가 편할 것 같아. 면적당 자기선속이에요. 자기선속을 줄이면 그냥 자속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 그럼 면적당 자속이니까 자기력선이 얼마나 촘촘하게 그려지느냐에 대한 값이죠.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자기장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대자석 그려놓고 자기력선 그리면 극 부근이 촘촘하잖아. 그러니까 자석의 극 부근의 자기장이 어떻다? 더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런 데는 널널하니까 자기장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내가 요 뒤에 필기할 때 글자 줄이라고. 자, 렌츠 법칙의 정의는요. 코일이나 원형도선의 내부를 지나는 자속이 변할 때 자기력선의 개수와 방향이 변하면 그 변화를 요거 이해 잘해야 돼요. 자속 변화를 감소시키는, 즉 방해하는, 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하는
유도 자기장과 유도 전류가 생겨난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두 가지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중학교 때 나오는 그림부터 이해를 하자면, 봐봐. 솔레노이드 하나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 얘는 검류계라 그래서 얘가 A, 여기가 B일 때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해 주는 장치야, 그냥. 근데 요 솔레노이드 회로를 잘 보세요. 건전지 있어, 없어? 건전지 없죠? 전원 장치가 없잖아. 그럼 원래 전기 흐르면 돼, 안 돼? 전기가 못 흘러야 되죠. 그런데 요 솔레노이드 앞에 자석을 접근시키거나 멀리 띄우는 것만으로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 자, 자석이 N극이면 요쪽에 생기는 자기력선은 이렇게 방향을 가지겠지. 맞죠? 여기 자석이 S극이면 여기 생기는 자기력선의 방향은 요쪽 방향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석을 솔레노이드에 접근시키면 그 세기가 강해지겠죠. 즉, 자기 선속이 증가하겠지. 멀어지면 자기장이 약해지잖아. 그러면 자기 선속은 감소하겠죠. 여기서 뭐라 그랬다? 자기 선속이 변할 때 변화를 감소시키는, 정리하자면 자기 선속이 증가하면 반대로 생겨야 되고 자기장이 갑자기 세지면 반대쪽으로 자기장 걸면 약해질 거 아니야. 자기장이 감소하면, 약해지면 자기력선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면 줄어들지 못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겠지. 힘을 합할 거니까. 그쪽으로 자기장이 유도되고 회로에는 이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전류가 흘러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 장치에서 변화는 총 몇 가지 패턴이야? 4가지 패턴이지. 봐봐. 자석에 N극이 접근하거나 N극이 빠져나오거나 S극이 접근하거나 S극이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 자속이 증가하고 이쪽 자속이 감소하고 이쪽 자속이 증가하고 이쪽 자속이 감소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이렇게 되면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증가했으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되죠. 유도가 되잖아. 약해지니까 이쪽 자기장이 유도되겠죠. 증가하니까 이쪽으로 유도가 될 거고 감소하니까 같은 쪽으로 유도가 되겠죠. 그러면 전류는 이 자기장을 만들게, 이 자기장을 만들게, 요렇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A에서 B로 검유계를 지나야 되지.
이 경우는 B에서 A로 검유계를 지나야 전류가 이렇게 돌아 나올 거 아니야. 얘는 다시 A에서 B로 검유계로 전류가 지나가겠죠. 한마디로 솔레노이드 앞에 자석만 계속 왔다 갔다 시키면 사실 왔다 갔다 시킬 필요도 없죠. 어떻게 자석 놓고 돌려도 돼. 솔레노이드에 자석 놓고 돌려도 되고 자석을 고정시켜 놓고 코일을 돌려도 되고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면 자기장이 바뀌잖아. 변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흐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 뒤에 좀 이따가 패러데이 법칙과도 비슷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져 있는 일정한 자기장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 그냥 네모난 도선을 밀어 넣으면 네모난 도선이 들어가는 동안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죠. 맞지? 그럼 유도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유도돼야 돼? 들어가는 동안은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유도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나오는 자기장이 유도되려면 전류가 이렇게 돌아야 되지. 이때는 들어가는 동안만 요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안에 있던 도선이 밖으로 나오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했잖아.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돼? 들어가는 자기장이 유도돼야 되지. 들어가는 자기장이 유도되려면 전류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안 흐르지. 왜? 자기장이 안 바뀌었잖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오는 거는 플러스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바탕으로 전류 흐르는 방향을 언급하는 게 렌츠 법칙이에요. 일단 오케이? 일단 요거 빨리 필기. 뒤에 패러데이 법칙하고 예시를 바로바로 설명하고 시간 남으면 파동 앞부분까지 연결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일단 요거 빨리 필기합시다. 자,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현재 우리가 물리학 1에서는 유도전압,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계산하게 도와주는 공식이에요. 유도전압의 크기는 공식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기호는 우리가 크기를 이야기할 때 생략해도 되죠. 이렇게 되거든. 이게 패러데이 법칙 공식이에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설명합시다.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렌츠가 변화의 반대쪽으로 생겼잖아. 즉 렌츠 법칙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렌츠 법칙에 대한 설명과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n은 감은 횟수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통으로 보면 시간당 자속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큰 전압을 얻기 위해서라고 단순하게만 물어본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큰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코일을 많이 감고 강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돼요.
시간당 변화율이 스피드거든. 결국은. 많이 감아놓은 코일에 강력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더 높은 전압이 만들어지겠죠. 그지? 자,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bs가 된단 말이야. 왜 아까 b는 s분의 파이였으니까. 그지? a분의 파. 아까 a분의라고 적었냐? s분의라고 적었냐? a분의라고 적었죠. 그럼 요거 a로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 요 뒷부분,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수투에 나오나? 그 도함수? 수투에 가면 도함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랑 연계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수학 시간에 가서 배우면 되고 그냥 이거랑 관련이 있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합성함수의 보함수 미분을 하는 거는 f'x gx 플러스 fx g'x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 근데 요 공식 자체가 미분식 형태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마이너스 n의 가로 열고 델타 t분의 b 델타 a 플러스 델타 t분의 a 델타 b가 돼요. 자, 무슨 소리냐? 얘는 앞에 거는 자기장이 일정한데 면적이 변하는 거. 얘는 면적이 일정한데 뭐가 변하고 있다? 자기장이 변화하는 거. 아까 렌츠 법칙 생각해봐요. 솔레노이드 단면적 그대로인데 자석이 움직이면서 솔레노이드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 거잖아. 그거는 이 문제인 거야. 그러면 그 뒤에 내가 설명한 거. 일정한 자기장 영역에 네모난 도선이 들어가는 경우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했잖아요. 그거는 요 앞부분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거와 관련된 그림이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자석에 N극이 있고요. 요 밑에 자석 S극이 있어. 그러면 이 두 자석 사이에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자기장이 걸릴 거 아니야. 맞죠? 균일한 자기장이 걸려 있는 곳에 여기 디귿자 모양으로 금속 레일이 깔려 있고요. 여기에 길이가 L인 금속 막대를 놓고 내가 이 금속 막대를 요쪽으로 V의 속도로 잡아당겨서 얘가 요까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된다? 델타 A죠. 면적 변화. 맞지? 얘가 뭐가 된다? 공식으로는 LV 델타 T가 돼요. 왜? 요 길이가 V 델타 T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얘를 잡아당기면 유도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돌까요? 반시계로 돌까요? 이거 먼저 생각해보자. 렌치 배웠으니까. 시계로 돈다, 반시계로 돈다? 자,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자속의 변화죠. 내가 이 금속 막대를 당겼으니까 내려가는 자기장이 증가 감소 일정 어느 쪽으로 변한 거야? 아니, 자기력선의 개수가. 우리 파이는 BS였잖아.
근데 원래 요 부분이 뭐예요? S0 처음 면적이지. 땡겼을 때 면적은 이만큼이 되잖아. 이해가 돼요?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넓이가 증가했잖아. 내가 땡겼으니까. 그러면 얘가 늘어났으면 파이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내려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했잖아. 그럼 유도자기장은 어디로 생겨야 돼? 내려가, 올라가. 아까 렌츠 법칙 뭐라 했어요? 자속 변화를 줄이는. 증가했으면 반대로. 아래쪽으로 증가했으니까 유도자기장은 위로. 위로 유도자기장이 생기려면 전류는 오른나사로 감게. 그러니까 요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요거를 땡김으로써 전압이 생겨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때 V는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B 델타 A니까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BLV 델타 T가 되죠. 그리고 한 바퀴만 돌았으니까 N 날려도 되지. 자기장 크기 이야기할 거니까 마이너스 날려도 되죠. 그럼 요거 같이 날려도 되겠네? 약분. 유도되는 자기장 세기는 아래 위에 자석의 자기장 세기랑 요 레일을 지나는 요 레일의 폭이랑 내가 잡아 당기는 속력에 따라서 변하겠죠. 한마디로 얘를 빨리 당길 때와 천천히 당길 때 만들어지는 전압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발전기예요. 발전기는 어떻게 만드냐? 우리 전동기랑 똑같은 구조로 만들게 돼요. 여기에 N극을 놓고 여기에 S극을 놓잖아? 그러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균일하게 되겠지. 여기에 사각형 모양의 코일을 놓으면 요 넓이가 최대 넓이 S0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까 우리 자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수직 통과하는 자기력선만 따진다 그랬잖아. 무슨 소리냐면요. 요 네모난 코일이 요렇게 비스듬하게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게 되면 실제로 적용받는 면적은 요만큼만 적용받는 거야. 넓이로 적용받는 면적. 이 면에 대한 수직 넓이 값만. 그러면 얘를 우리가 S라 그러면 결국 S는 S0에 요거 세타로 치면 사인 함수죠. 맞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코일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발전하는 거거든. 저기 롯데월드 옆에 국립부산학생과학관 1층에 가면 남자아이들이 결코 지나가지 못하는 실험장치가 하나 있어요. 웃기는 게 유아용 체험관에 있어요. 가본 적 있어? 학생과학관? 거기 가면 옛날엔 토곡에 있던 장비가 지금 거기가 있던데 뭐가 있냐면요.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고 여기에 손잡이를 돌리면 코일 옆에 있는 자석을 빙글빙글 돌리는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전구가 3개가 있어. 이게 남자애들의 승부욕을 걸고 넘어서요. 뭐 하는지 알겠어? 내가 얘를 돌리면 자석이 도는데 빨리 돌리면 자석이 빨리 돌아요. 빨리 돌리면 빨리 돌릴수록 전압이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그러면은 천천히 돌리면 밑에 전구 하나가 켜져. 좀 빨리 돌리면 전구가 2개째 켜져. 존나 돌리면 3개 다 켜져. 이거 지나가다가 그 학교 남자애 중에 한 놈이라도 봤어. 그래서 가서 돌리기 시작해. 그 순간 그 학교 애들은 거기 줄 다 섭니다. 남자애들은. 3개 못 켜고 집에 가는 놈 없다. 그럼 S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S는 사인 함수니까 요렇게 변하겠죠. 맞지? 그런데 델타 T분의 델타 S가 돼버린다. 여기는 S라고 적으면 A라고 적으면 맞네. A는 A0 사인 세타 델타 T분의 델타 A라고 해버리면 얘가 A 그래프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A 사인 함수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가 되잖아. 맞죠? 최대값 0, 최소값 0, 최대값이 되지. 맞지? 접선을 구하면 최대값 0, 최소값 0, 최대값이 되면 이게 무슨 함수가 되냐면 코사인 함수가 돼요. 얘는 코사인 함수가 그려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뭐다? V는 마이너스 MB의 델타 T분의 델타 A잖아. 그럼 실제 전압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얘가 전압 그래프가 된다. 얘를 빙글빙글 돌려줌으로써 무슨 전압이 생긴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가는 교류 전압이 생기는 거고. 이때 재밌는 건 요 코일 면이 누워있을 때 전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수직일 때 전압은 0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내가 돌리는 일을 뭐로 만드는 전압과 전류,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장치,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발전기라고 하고, 요즘에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보면 회생 제동 장치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 요즘에 전기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특히 전기차는 회생제동 능력을 최대로 올리잖아.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여러분들 놀이동산에 그 전기 범퍼카가 돼요. 악셀을 밟으면 나가고 악셀을 떼면 자동으로 바퀴축에 발전기축이 연결돼 버리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려. 그러면 브레이크 페달을 굳이 안 밟고 악셀 페달 밟았다 뗐다만으로 운전이 돼. 이러면 사실은 전기차 전비가 되게 좋아져요. 단점은 멀미가 나죠. 쭉 달리다가 그냥 관성으로 쭉 미끄러지듯이 가속 안 하고 갈 때 가야 되는 타이밍에 악셀을 떼버리면 브레이크 걸린 거 좀 출렁출렁하는 거죠. 그게 전기 택시 타면 멀미 나는 게 이거예요. 아저씨 회생제동 레벨 너무 높인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연비가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운전하던 사람들이 돌발 상황일 때, 운전 특히 오래 하신 베테랑 기사님들이 이 문제가 터져요. 왜냐하면 일반 내연기관차는 운전할 때 발 위치는 항상 브레이크 위에 얹어 있어요. 가속할 때만 발목을 틀어서 악셀을 밟고 떼고 브레이크 위에 발이 항상 얹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긴급 상황이면 힘주고 밟으면 뭐가 밟히니까? 브레이크가 밟히니까. 그럼 바로 멈춰설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브, 아까 내가 말한 회생제동 최대로 올려놓으면 발이 계속 어디 위에만 있어.
긴급이라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전기차의 출력은 슈퍼카급입니다. 우리나라 아이오닉 5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택시도 순간 가속력은 포르쉐 페라리 같은 슈퍼카보다 세요. 그 상태에서 기사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밟는다고 밟은 게 악셀을 풀악셀을 때렸다? 그럼 차가 어떻게 될까? 순식간에 최고 속도로 튕겨나가 버리겠죠. 그러면 기사님은 자기가 뭐를 당한 걸로 착각할까? 자동차 급발진 떴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놓고 브레이크 밟는다고 계속 힘줘서 밟겠지. 뭐를? 악셀을. 이게 사고 나요. 난 그래서 그게 없어야 될 것 같아. 브레이크 위에 발 있게. 자, 일단 요거 필기. 자, 위에 125번 위에 대표제. 그림과 같이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한 채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가까이 가져다 댔다. 그리고 가에서 어떤 변화를 했더니 나가 됐는데, 자, 나의 결과와 다의 결과를 봤을 때 전류 방향은 같죠. 둘 다 마이너스 방향. 근데 전류 세기는 가가 더 빠르지. 가가 더 전류가 세죠. 그러면 저 기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속력을 감소시키면 전류가 천천히 흐르지. 아까 여기 있었죠. 스피드라고. 근데 그걸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돼요? 플러스 방향으로 저 한 칸만큼의 전류가 흘러야 되지. 그리고 코일을 2배 많이 감으면 전류가 더 많이 흘러야 되죠. 반대 마이너스 쪽으로. 그러니까 위에 대표 예제는 기역만 답이겠죠. 자, 밑에 실전 문제. 자, 똑같이 코일의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을 회전시키는 장치를 했다. 발전기죠. 1초에 1회전 하도록 검사했다. 1초에 2회전 하도록 관찰했다. 가에서 어떻게 한 뒤에 나를 반복했더니, 자, 라가 나보다 크다. 다는 나보다, 자, 일단 나와 다를 비교하면 회전을 더 빨리 시켰잖아. 그러면 변화율이 빠르니까 전기는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은 다와 나의 비교, 디귿은 크다가 맞지. 나에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지금 자석을 돌리고 있잖아. 그럼 내가 아까 여기 지웠지만 교류전기가 생기지. 그 말은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다, 계속 변한다? 계속 변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니은은 틀렸고 기억. 전류를 더 최대값을 크게 하려면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되죠. 맞지?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는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파동 기초 개념만 좀 하겠습니다. 파동. 파동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동하고 파동을 좀 구별해야 돼요. 어떤 물체의 한 질량 혹은 그런 질량 중심이 하나가 있어. 이 물체가 자기 혼자, 이 어떤 질량 중심점이 자기 혼자 일정한 영역 안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를 우리는 진동이라고 그래요. 응? 그런데 이 물체가 예를 들어 어떤 일정한 길이가 있는 물체라고 치면 각 부분들의 질량을 이렇게 여러 개의 질량점처럼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줄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지. 이때 얘가 흔들리기 시작한 흔들림이 주위로 쭉 퍼져나가게 되면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이렇게 진동이 퍼져나가면 파동이에요.
즉 파동이란 한 점에서 시작되는 진동이, 자, 이때 시작하는 한 점을 우리는 파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중등과학 파동할 때 배우는 개념들 그대로예요. 매질을 통해서 주위로 에너지는 전달하되 매질의 이동이 없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줄이 매질일 거 아니야. 매질을 통해서 흔들리는 진동 에너지는 전달이 되는데 결국 각 줄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파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파동은 일단 첫 번째 분류, 매질이 필요한 파와 필요 없는 파동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매질이 필요한 파는 실체가 있는 실체파라고도 하지만 탄성파라고 부릅니다. 탄성파라는 건 무슨 소리다? 매질에 이 입자의 진동이 탄성력에 의한 진동이 생기는 것처럼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용수철에 질량 매달아 놓고 튕겼을 때 얘가 아래 위로 진동하잖아. 그것처럼 각 부분의 입자가 튕기는 운동을 각 질점만 따지고 보면 탄성력 진동하는 것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탄성파라 그럽니다. 그런데 매질이 없어도 되는 파동이 있죠. 바로 빛, 즉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는 왜 매질이 없어도 되느냐? 얘는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으로 전달이 돼요. 전류라는 거는 전하의 이동이죠. 전하가 이동하는 이유는 전기장이 생겨서지. 근데 전류가 생기면은 자기장이 나타나잖아요.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 자기장 세기가 변화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자기장이 변하면 변화하는 자기장 때문에 전기장이 생기는 거죠. 유도전류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 변화로 자기장이 변하고 자기장 변화로 새로운 전기장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네들끼리 서로 수직으로 연결돼서 퍼져나가는데 그걸 전자기파, 그냥 빛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진행과 진동이 나란하면 종파, 수직이면 횡파라고 합니다. 무지개 링으로 설명하자면 무지개 링이라는 장난감 있죠. 그 무지개 링이 있을 때 얘를 앞뒤로 흔들면 좁아진 부분이 쭈르륵 전달돼 가잖아. 요렇게 전달되는 게 종파. 왜? 얘네들은 지금 무지개 링의 진동이 앞뒤로 생기고 있는 거니까. 어떤 파동이 위아래로 흔들리면 횡파. 그래서 이 종파는 고체, 액체, 기체 매질이 다 가능한데 횡파는 고체의 매질만 허용됩니다. 왜? 입자가 인력이 크지 않으면 횡파로서 전달이 안 돼요. 횡파로서 그 전달 자체가 아예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봐봐. 입자간 인력이 크니까 얘가 흔들릴 때 얘가 딱 끌려서 흔들리는 거야. 근데 입자간 인력이 약한 액체나 기체는 얘가 흔들린다고 얘가 흔들려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이게 앞뒤로 흔들리면 충돌로 전달 튕겨간다. 그래서 종파는 액체 기체가 되는데 횡파는 액체 기체가 안 됩니다. 요게 중학교 직권의 지진파의 전달에서 우리 지구 외핵에서는 횡파인 S파의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언급되잖아요. 그게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파동 내용하고.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파동을 이야기할 때는 횡파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래 위 세로축은 우리가 변위라 그래서 각각의 매질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만큼 진동을 통해서 위치가 바뀌었냐를 의미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가로축인데 이 가로축의 개념이 거리가 될 때가 있고 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파동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마루, 가장 낮은 지점을 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를 A라고 쓰고 이 A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요게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소리의 크기랑 관련있던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를 이게 요 간격이 거리가 되면 한 마디의 길이가 되죠. 맞지? 거리가 되면 파장이 되고요. 이게 시간이 되면 요게 시간일 때는 주기가 됩니다. 자, 진폭은 뜻이 뭐다? 매질 질점의 최대 변위고 파장은 한 마디의 길이가 되고 주기는 한 마디가 걸리는 시간이 돼요. 간단하게 하면. 즉 파장은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가 앞으로 나가는 거리, 요 거리도 되겠지, 똑같이. 주기는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파동에서는 주기분의 파장이 돼. 근데 요걸 잘 생각해봐. 단위를 좀 생각해 볼까요? 변이니까 얘는 그냥 단위가 미터죠. 파장의 단위도 미터인데 사실은 한 번 왕복에 나가는 거리잖아. 단지 우리가 횟수라는 단위가 없어서 물리적 단위가 없으니까 단위가 미터인 거지. 시간은 한 번 왕복하는 시간이잖아. 얘가 없으니까 한마디 시간은 우리가 단위를 세컨드로 써요. 그런데 맨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파1이라는 게 있죠. 맨 처음에 진동한 바로 그 지점, 파동이 시작되는 곳, 빛이면 광원, 지진이면 진원, 소리면 음원. 얘가 결정하는 것은 진동수예요. 파1이 1초에 왕복한 횟수.
따지고 보면 횟수 퍼 세컨드인데 얘는 단위가 없어서 우리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쓴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진동수는 파동에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학 2까지 다 배우더라도 진동수가 바뀌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딱 하나 굳이 말하자면 진동수가 바뀌는 것처럼 관측되는 내용은 하나 있어요. 도플러 효과라고. 파원이나 관측자가 있을 거 아니야. 파원과 관측자의 상대적 운동으로 인해서 파원이 내 쪽으로 오거나 관측자가 파원 쪽으로 갈 때, 혹은 파원이 나한테서 멀어지거나 관측자가 파원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이 파동을 내가 맞이하는 상대 속도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진동수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앰뷸런스 소리예요. 나한테 다가오는 앰뷸런스 소리는 음이 높고 박자가 빠르죠. 삐용삐용삐용삐용 하잖아. 나한테서 멀어지는 앰뷸런스 소리는 음이 낮고 박자가 늘어져 있죠. 히히히. 앰뷸런스 소리가 2개, 3개냐? 원래는 중간음이잖아.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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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소리가 달려오면서 소리를 내니까 간격이 좁아지는 것처럼 파동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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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나한테서 멀어지면 화장이 늘어지겠지. 히히히. 왜? 우리가 느끼기에 소리의 속력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야 되는데 실제로는 상대 운동 때문에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란 말이야. 그것 빼면 진동수는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볼까요? 얘 단위와 얘 단위를 봐봐. 무슨 관계다?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죠. 그래서 요 공식이 람다 곱하기 진동수로도 파동의 속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저 파동의 속력 때문에 굴절이 생기고 변이가 겹치게 되면서, 변이잖아, 벡터잖아. 변이가 겹치게 되면서 간섭이 생기고 그 간섭으로 인해 무늬가 생기고 그 뒤에 이제 뭐 서로 간섭, 회절 무늬, 전자현미경, 물질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하고 여기까지 필기를 해주세요.